네, 설날 밥상에서의 화두가 될 정치권 이슈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먼저 짚어볼 이슈입니다. 이번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됐고 오늘 이튿날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설 연휴가 이제 수요일까지입니다. 18일 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께 이제 간단하게 좀 여쭤볼 텐데 간단하게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내란을 일으킨 지 430일 만에 우리 재판부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과연 유무죄를 가를 이 핵심적 쟁점은 과연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라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서 진행된 내란 심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란죄로 23년과 7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 내란 세력은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검찰 그 구형과 마찬가지로 사형이 선고가 될 것이다. 예, 어떻게 바라보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만은 인정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내란죄 요건이 두 가지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한 가지는 폭동을 수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른바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의 이 1심 판결에서 내란으로 규정이 사실상 된 거나 다름이 없죠. 친위 쿠데타란 말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죄로 아마 19일 날 그렇게 판결이 날 걸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이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 판결의 내란죄라고 규정이 되면은 이 법정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죠. 정상을 참작을 하는 감경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2시간짜리 계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게 정상 참작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이전 재판의 한덕수, 이상민 재판의 사례를 보면은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아마 사형을 선고해도 우리는 사형의 사실상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 집권 여당에서 늘 강조를 했듯이 이 다시는 전례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형 이 가능성은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 그 명절 밥상 그 민심에 이제 이런 화두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선고 이후를 한번 저희가 전망을 해보게 된다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은 절윤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굉장히 좀 명확한 답변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그 선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주신 질문에 앞서서 윤석열 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그 우두머리는 한 번도 국민에게 반성과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형 외에는 다른 선고가 내려질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까? 국가적 그런 신용도 하락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또 민생 경제에 큰 위기를 몰아온 그런 정점에 있기 때문에 내란은 반드시 사형 선고가 내려질 거라 보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 또한 이 제한적으로는 좀 변화를 전술적으로 갖고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윤 어게인과 절연하고 또 배신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일 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윤 어게인 세력과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계엄을 동조하는 세력과는 절연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를 하자, 8일 날 전환기 씨가 무슨 요구를 했냐면 3일 만에 답변을 해라. 진짜 그 의도가 뭐냐. 그래서 그때 전환기 씨가 주장한 내용은, 우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정 부분 전략적으로 불린할 수 있으나 절연하고 윤과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전환기 씨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장동혁 대표의 변화는 아주 제한적일 것이고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예상됩니다. 선고와는 상관없이 절연을 좀 힘들게 보시는군요. 근데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새 결집,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19일을 계기로 봐라, 우리가 주장한 게
그대로 드러났지 않느냐.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19일 날 유죄 판결이 나고 내란으로 규정이 되면은 이 정당성 면에서 명분에서 상당히 이 앞서 나갈 계기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만은 당내 구조상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동훈 따르는 그 세력들이 득세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당내 구조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야외 투쟁이라든가 뭐 지난번처럼 대규모 북콘서트라든가 이런 그 좌파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행동들은 이 지방선거 전까지 계속 이어나갈 테지만 당내에서의 확실한 그 지지 기반 구축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이렇게 찻장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절연이라는 것들이 꼭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절연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19일 날 아마 물론 내란으로 판정이 날 경우에 하당 얘기입니다. 당대표의 어떤 성명에서 절연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사실은 사과를 한 겁니다만은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라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변인으로서 당 최고위 비대위에 들어가서 사과를 하겠다는 그 현장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지금 한 대여섯 번 됩니다. 사실은 사과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정성 없다라고 계속 물어보셨기 때문에 절연이란 말을 꼭 듣고 싶으냐? 그러면 절연이란 말을 저는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지도부에 지금 논의 중이고 고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언급을 할 것이다.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 예. 절연이라면 죽어도 안 할 것이다라고 민주당에서 또 미래 선제적으로 나오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면은 절연이란 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그게 뭐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점점 당 지도도 그렇고요. 윤 어게인 이른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그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과정을 통해서 절연의 어떤 실체는 이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드러낼 것이다라는 예. 의미에서 절연이란 말도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연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방금 이제 저희가 짚어봤던 19일 날 있을 1심 선고 이 이야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있을 텐데 두 번째로 이제 부동산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이제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인데 이제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또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그 분당 소재에 있는 아파트를 두고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련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집값 뉴스를 보면 그래프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이 먼저 움직인다는 말이 우리 국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향과 이 정책이 설정되면 SNS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소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것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감정의 소리가 아니라 룰이 바뀌는 소리다. 룰이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우리가 매번 실패했던 것은 일관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시장은 조금 있으면 변할 것이다. 시장에 굴복할 거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지금 대통령께서 망국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면 매물은 쏟아져 나올 것이고 만약에 그 신호가 좀 흔들릴 것 같으면 이 다주택자들은 그 틈새를 또 이용해서 버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SNS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그 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절대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강한 신호고요. 두 번째로는 투기 세력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가하는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동산이 급등하게 된 것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이후 2025년 2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그 정권이 내란을 일으킨 이후에 무정부 상태,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이 흔들렸는데 지금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부동산 정책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게 시장에서 일정 부분 지금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어떤 그 왜곡된 자산 시장을 바로잡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런 불평등 심화, 저출산, 결혼 포기 이런 게 국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회적 정의 측면에서도 대통령 정책이 성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지지가
담보되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펼치고자 하는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도 크게 뭐 반대 입장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포인트는 분당 소재의 그 아파트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말을 뭐 이해를 그 말을 왜 했는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는 이거 부동산 투기로 산 거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언제까지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퇴임하면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예외를 뒀단 말이죠. 다른 분들 다주택자들을 지금 얼마나 세차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몰아가고 있습니까? 또 비거주용 1주택도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투기 세력으로 지금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인은 거기에 예외 조항으로 따로 떼놓는 겁니다. 이거는 다르게 봐야 된다. 내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외를 두면요. 이건 시장 왜곡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지금 밤 12시에 SNS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그런 것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정말 부동산 투기만은 꼭 잡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초조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거 아니냐라는 초조감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28전 28패 유명한 얘기죠.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대책이 28번째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이거 잘못하면은 문재인 정부 꼴이 나겠다. 엊그저께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정책은 우리가 실패했다, 인정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 이재명 정부에 주는 아마 이 어드바이스일 겁니다.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나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만기칠남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없습니까? 차관이 없습니까? 또 부동산 세제를 담당하는 국세청장이 없습니까? 이런 분들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본인이 다 만기칠남으로 다 국세청장 역할까지 하려고 하면은 바로 그게 시장의 왜곡이 벌어지는 건데요. 정말 경제학 공부를 대학 때 안 하셨나 봅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또 어디 가서는 반대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경제학의 제1장 1조를 모르셔도 한참 모르는 얘기죠. 바로 가격은요,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시장입니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또 어디를 가서는 정말 부동산 대책은 뾰족한 게 없다라고 또 실토를 하더군요. 바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만기칠남식 자세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언도 들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동산은 잠시만요. 정말 근데 지금 이제 두 분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답변을 조금 짧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이 망국적 행태인데 그 한나라당과 그 국민의힘과 일부 그 보수 언론들이 그 투기 세력들을 옹호하고 그 날벼락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세금을 걱정해주고 있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특히 장동혁 대표는 주택을 6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107명의 의원님들 중에 42명이 다주택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일에 대한 입국다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집이란 말이에요. 관저라는 것은 대통령 재임 중에만 머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돌아갈 시점에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근데 그 실소유자로서 한 주택을 갖고 계셨던 거고, 근데 그걸 팔면 나중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사인이 돼서 되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집까지 팔려고 하고 자기들의 그 6채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입을 꽉 닫고 있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퇴임 이후에 반드시 전에 살던 분당에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어떻습니까? 봉화마을에 정말 무슨 아방궁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집을 또 지으셨죠.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양산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직 대통령 그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호원뿐만 아니라 사저, 퇴임 후에 거주를 할 사저에도 또 일정 부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안 받겠다는 얘기인지 확실하게 해서 분당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약속을 하면은 이런 비판에서 아마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그 모든 것이 나는 예외다, 나는
되고 당신들은 안 된다. 무조건 팔아라라고 하는 이중잣대 이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아니 일가구 예. 1주택을 팔아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에게 그 주택을 예. 팔아라는 그 신호를 보낸 거지. 그 실수요자로 머무른 집을 팔면 다 전세 가라는 뜻입니까? 그런 비거주 말씀으로 1주택 아니면 비거주 아니, 1주택이라는 그런 언급도 하셨어요. 아니 거주를 네. 하셨던 집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이렇게 침수봉대하시면 안 되고 사실관계를 완전 왜곡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다음 이슈를 한번 짚어보면은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에는 공식적인 일정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뭐 정책 구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떤 점을 좀 짚어보게 될까요?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그 시장님 시절에도 그렇고 도지사 시절에도 그러셨고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휴식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연휴 중이지만 연휴가 없는 또 연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공식 일정은 물론 최소화하겠지만 대미 관세 문제 또 행정 통합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문제도 SNS를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재충전도 하시고 전국 구상을 하시자 봅니다. 아마 전국 구상 속에서는 집권 2년 차시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동력을 이어갈 정책과 방향을 아마 설정하시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고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향후 이제 국정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일부 그 대미 투자 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일부 해소가 되기도 했는데 현재 그 국회에서 관련 그 특별법 논의 이 자체가 좀 순조롭지는 않은 상황인데 좀 타개책이 있어 보이십니까? 지금 시작부터 지금 삐걱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야당이 협조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여당의 어떤 그 볼멘소리 이런 거 있는데요. 바로 엊그저께 13일 날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 투자를 위한 MOU 양해각서죠. 이행위원회 실무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합니다. 이건 트럼프가 한 일주일 전에 바로 관세 15%를 25% 올리면서 일본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데 한국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윽박을 지르자 바로 실무단을 구성을 한 건데요. 이게 그제서야 범정부 기구를 헐레벌떡 만든다는 그 자체가 전략 부재인 것이죠. 모든 것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트럼프의 25% 기습 공격을 당한 이후에 이걸 만들었다. 이거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2천억이 더 많죠. 5,500달러인데 이미 3분의 2 정도가 어디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밑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미국의 공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바로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업종에 투자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확정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트럼프의 기습 공격을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예. 뭐든지 선제적인 그런 이 준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준비된 정부가 지금 필요하다 이런 촉구를 드립니다. 예. 뭐 명절 밥상머리 민심이 사실 이제 지방선거의 바로미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이제 보셨을 겁니다. 이제 얼마 전에 공개된 여론 조사 결과가 이제 공개됐는데 현 시점이 지금 지방선거 한 100여일도 안 남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의 스코어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거의 2배, 정확하게 2배가 높은 숫자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여론조사에서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높게는 나왔으나 그것은 아마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성공적인 국가를 운영해달라, 그걸 뒷받침해달라라는 그런 격려에 저는 그 지지율로 보고 있고요. 기분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 국민들께서 이렇게 지지해 주시니까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죠.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앞섭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과연 정당 공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특정 극우 세력에 매몰돼서 그들을 대변하고 있고 또 그 당 대표는 하나도 국민의 시각이 아니라 특정 그런 극우 입장에서만 정당을 운영하니까 그거에 대한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아마 그게 변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은 최종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한 회초리를 들 것이다. 그게 변화의 아마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저희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뭐 44%였고 국민의힘이 22%였습니다. 사실 이제 뭐 100일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인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44대 22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 수치를 보셨습니다마는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의힘의 어떤 그 구성원으로서요. 22%에 담긴 의미, 국민 10분 중에서 2분 정도만 마음을 지금 열고 있다. 나머지 분들은 점체 마음을 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그 엄중함, 이것을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대변인으로서 여러분들께 더 다가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앞으로는 있을 것이다. 아마 지금 저게 바닥으로 저는 봅니다. 바닥에서 이제 유권자분들께 다가서려는 노력이 설 예. 연휴 직후부터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제 지금 3월 1일 무당층이 날 이제 27%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3월 1일 날 이제 당명 개정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국민 공모를 했죠. 국민 공모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유공화당 쪽을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이라는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긍정으로만 흐를 수가 없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여러 가지 폭을 넓히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당명 개정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원 당규라든가 이렇게 중도층에서 더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이 당의 어떤 강령이 채택이 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22%에 대해서는 제가 무릎 꿇고 사죄를 합니다만은 이제 바닥에서 이 국민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당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어떤 달라질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이제 당명 개정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국민의힘 당명 개정 과연 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주방장의 그 음식 솜씨는 바꾸지 않고 간판만 바꾼다 해서 국민들이 과연 속을까요? 예, 본질적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도 다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유, 공화, 과연 이게 자유주의를 공화를 그 입장에서 그 정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변하냐, 형식적으로 간판만 변하냐를 우리 국민들은 면밀히 보고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감동이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지금까지도 부정선거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행태를 가지고 공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당명을 아무리 바꾼들 거기에 동의하고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뭐 이렇게 뭐 효과가 이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더블 스코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일이 다가오다 보니까 뭔가 어떤 대책이 좀 나타나야 될 것이고 타겟책도 필요할 것인데,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이것은 여전히 열려 있는 카드인데요. 물론 뭐 쉽게 그 같이 연대를 한다 이런 것들이 되기에는 상당히 험난할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큰 선거, 대선이라든가 총선, 지방선거를 앞두고는요, 이 정당끼리의 연대, 연합, 이것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당을 사익을 조금이라도 한 석이라도 더 많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국민들께 다가서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개혁신당과 저희 당의 어떤 그 연대, 이것은 뭐 열려 있는 상태지만은 이게 무르익으려면 시간과 명분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게 쌓이지는 않았다.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가요, 설 연휴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그 변화와 혁신의 모습도 다음 주부터 나타날 것이고, 연대 가능성, 이것은 꾸준하게 물밑에서 타진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의 그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가 있다가 지금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자체는 무산이 됐는데 진행돼 오면서도 그 안에서도 뭔가 그 지지층 간의 갈등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봉합을 해야 될 텐데요, 선거 앞두고. 근본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논쟁을 또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나면 또 하나로 뭉치는 큰 힘이 있습니다. 또 질서가 있고, 또 우리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마 유능한 모습들을 아마 보여주리라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그 합당의 당위성,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든 당원들이 다 동의를 하십니다. 다만 그런 절차적인 문제, 좀 수기하는 과정이 좀 아쉽다라는 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도 이런 그 의견들,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방선거 전까지는 합당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바로 이게 용기고 또 우리 민주당만이 가질 수 있는 질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조국 신당과는 범진보 진영의 같은 세력으로서 서로가 상처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 세력과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 연대도 필요한 거고요. 또 가치 연대, 또 정책 연대도 충분히 또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은 지금 상황에서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정치 공학적인 연대는 필요할 것이다. 근데 통합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같은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 합당 과정에서 그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좀 상당 부분 많은 상처를 입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예. 뭐 그러면서 이제 차기 당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사과를 한 자체가 상당히 내상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청래 대표가요 앞선 이재명 모델을 그대로 답습을 한다, 따라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습니까? 이 본인에게 걸림돌 되는 분들을 다 쳐내고 비명 행사를 하는 공천을 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되네. 나도 그러면 하자 하고서 당내에 본인에게 껄끄럽거나 해가 되는 분들은 다 쳐내겠다라고 하는 1인 1표제가 뭡니까? 그래서 8월 달에 전당대회 또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천권을 행사를 해서 그대로 이재명 모델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숨은 속뜻을 가감없이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대권을 위한 당내 투쟁은 훨씬 더 시끄러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승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